자, 23강입니다. 112쪽 아래 열린 괄호 2번 낭만주의의 정서적 심미적 요소입니다. 낭만주의는 앞에서 말했듯이 계몽주의와 대립되어 있다. 왜 대립되어 있는지 설명해 보십시오. 이렇게 말을 듣고 그런 요청을 듣고 설명할 수 있으면 공부가 많은 사람입니다. 예. 낭만주의는 계몽주의에 대립되어 있다. 그렇죠. 유한과 무한 이런 것들이 유한이 무한에 포섭돼서 상상력을 통해서 미래를 열어가는 그 낭만주의니 이 계몽주의는 그 유한 이 세계 이런 것을 잘 알게 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한과 무한의 변정법적 관계 이런 것들은 별로 그들에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계몽주의의 정서가 결여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주관적 정서이거나 감상적 정서다. 그들이 볼 때에는 그렇다. 그러니까 언제나 흘려지는 눈물이다. 낭만주의는 감상적인 것은 아니다. 낭만주의는 감상이 아니라고 그러네요. 그래야 되겠죠. 왜냐하면 낭만주의는 이럴 때면 계몽주의의 합리성, 계산성, 전투적인 비판적 이성을 보완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만일 무한한 것이 뭐든 유한한 것 안에 존재한다면 유한한 것 안에 있는 이 무한한 것의 인식은 직관적인 것이다. 뚫어보는 거죠. 직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신비주의가 자연적 신비주의다. 연필 안에서 우주 전체를 보는 것은 직관인 거죠. 신비적 직관은 정서에서 분리되지 않는다. 그것은 감정을 직관 행위 바로 그 속에 집어넣음으로써 감정을 객관화한다. 이 연필을 우주 전체 에너지로 이해를 한다면 그걸 이제 직관하게 된다면 감정이 당연히 그 안에서 우러나오는 거죠. 낭만주의에는 감상적이 아니고 계시적이며 플라톤적인 에로스의 성격을 가진 감정이 있다. 단순히 벽적인 감정이 아니라 에로스적인 감정이네요. 에로스적인 거라고 하면 예술적인 사랑을 가리켜요. 지적인 사랑도 그렇고요. 생명을 불러일으키는 힘 이런 걸 에로스라고 합니다. 슐라이르 마커가 플라톤의 위대한 낭만주의적 번역자가 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 번역을 읽었다면 그것은 플라톤의 낭만주의적 해석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것은 건전한 번역이다. 그러나 번역은 언제나 해석이다. 슐라이르 마커가 사용한 언어에서 이것을 느끼려면 아마도 여러분은 독일 사람으로 태어나야 될 것이다. 플라톤에 관한 슐라이르 마커의 번역 전체를 꿰뚫고 있는 것은 에로스라는 단어다. 이것은 창조적 에로스인데 감정적 요소와 인식적 요소가 유한한 것 안에 있는 무한한 것의 직관에서 결합되면 이것은 바로 창조적 에로스에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한 사랑, 이걸 에로스라고 하는 거죠. 이와 같은 것은 낭만주의의 심리적 요소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낭만주의는 미적 범주를 통해서 세계를 바라본다. 미적 범주, 아름다움의 범주. 칸트는 정언적, 무조건적 특성을 갖는 도덕적 명령과 함께 자연에 관한 자연과학적인 분석을 시도했다. 그리고 제3비판인 판단력 비판에서 이론 이성과 실전 이성을 통일하는 원리를 실제의 리얼리티예요. 미적 직관에서 찾았다.
이론 이성과 실천 이성을 통일하는 원리를 실제 미적 직관에서 이 미적 직관에서 이제 아름다움을 뚫어보는 눈이에요. 미적 직관. 그것도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는 거죠. 어쨌든 이 미적 직관에서 그는 그때 뉴턴적이라고 불리고 있었던 자연의 자연과학적 고찰과 도덕적 원리를 초월하는 것도 발견했다. 이론적인 것은 분석하지만 도덕적인 것은 언제나 명령한다. 이 둘 사이에 통일이 있는가? 다시 말하면 자연 안에 도덕적 명령의 요청을 완성하고 자연에 관한 단순한 과학적 분석을 초월하는 것이 자연 안에 있는 것인가? 이미 말했듯이 칸트는 자연에서는 유기체적인 것을, 문화에서는 미적인 것을 발견했다. 좀 복잡하게 갑니다. 그냥 읽는 것으로 만족해도 되겠습니다. 너무 깊이 알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 당시 그것을 아름다운 것이라고 불렸는데 나는 그것을 표현적인 것이라고 부른다. 여기에서 이론적인 것과 도덕적인 것이 결합되어 통일적인 원리가 가능하다. 통일적인 원리가 함께 와서 통일시켜서 더 근원적인 직관의 토대를 마련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여튼 복잡합니다. 그럼 넘어갑시다. 이러므로 낭만주의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칸트의 판단력 비판을 이용했다. 왜냐하면 칸트는 이 책에서 그 이전의 비판의 근본적인 제약을 받아들인 동시에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낭만주의 철학이 종교를 미적 직관으로 대치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참 대단하네요. 단순히 아름답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름다움 자체가 신적인 경험인 거예요. 다시 그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하네요. 이것은 낭만주의 철학이 종교를 미적 직관으로 대치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적 직관으로 대치했다. 대치 혹은 대체했다. 미적 직관이 바로 종교다. 그 뜻이네요. 미적 직관하면 장미꽃 한 송이 핀 거 보고 아름답다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죠. 가장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예술가에게서나 예술에 관한 저작에서 예술은 종교 그 자체라는 말을 발견할 때는 언제나 여러분은 낭만주의식 전통의 영역에 있는 셈입니다. 예술행위를 이제 종교적인 차원으로 끌어올릴 때에는 그것은 낭만주의적 전통이라고 하는 거군요. 근데 칼바르트가 그래서 이런 거를 싫어했겠죠. 싫어했다기보다 그가 그림도 좋아하고 음악도 좋아했죠. 이게 예술을 싫어한 건 아닙니다. 다만 그러한 예술 문화와 하나님 사이에 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비판한 거죠. 신미주의적 시기의 쉘링에게는 예술이란 훌륭한 기적이었으며 그것도 역사 전체에 걸친 독특한 기적이었다. 더구나 그것은 궁극적인 것의 현존을 우리에게 알아차리게 하기 위해서 이 세계에 단 한 번 나타나야 했던 기적이다. 쉘링은 이것을 주관과 객관을 넘어선 동일성, 아이덴티티, 정체성이라고도 번역을 하죠. 동일성, 아이덴티티, 주관과 객관을 넘어선 아이덴티티, 이론적인 것과 실존적인 것을 넘어선 아이덴티티라고 부른다. 쉘링의 철학을 가리켜서 그래서 동일성 철학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슐라이르마커의 종교론에서 우주에 관한 이러한 미적 직관을 발견한다. 절대 의존의 감정인 거죠. 참여하는 직관적인 미적 직관은 예술을 계시적인 것으로서 예수가 아니라 예술, 아트를 계시적인 것으로서 진지하게 받아들인다.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신앙을 바탕에 두면서도 이러한 요소들을 부정하면 곤란하죠.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는 게 기독교 변증에서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 다음 열린 괄호 3번 과거로 돌아감과 전통의 평가. 지금 우리는 이게 낭만주의 본질을 공부하고 있어요. 본질이 첫 번째는 유한과 무한 관계였고, 두 번째는 정서적, 심미적 요소고요. 세 번째는 과거로 돌아간 것, 전통의 평가. 이건 좀 앞에 있는 거하고 좀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따라가 봅시다. 유한 안에 무한이 현존한다는 사상은 낭만주의에게 과거에 대해서 새로운 관계를 맺을 가능성을 부여한다. 그렇죠. 현재 여기 어떤 예술 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무한히 여기 참여하는 거니까 저 옛날 것이 여기에 개입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특히 여기서 계몽주의와 충돌의 가능성이 커진다. 계몽주의에 대해서 과거는 다소 미신에 붙잡혀 있는 것이 된다. 그리고 계몽주의는 과거는 계속 이렇게 지나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성의 시대가 나타난 이제 중세 미신은 사라진다. 이것은 계몽주의 역사가 아니었다. 만약 여러분이 인류의 교육이라는 레싱의 작은 조작을 읽는다면 이러한 사상 곧 이성의 승리 시대가 현재 시작됐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한편 낭만주의는 과거에 대해서 아주 다른 태도를 취한다. 무한한 것은 삶의 표현 형식과 삶의 위대한 상징을 통해서 역사의 과거 시기에도 현존한다. 이런 점에서 보면 저는 계몽주의보다는 낭만주의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과거 시기도 또한 계시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역사적 과거를 진지하게 다루어야 할 것을 의미한다. 전통은 낭만주의자에게 중요한 것이 되었다. 반면에 계몽주의는 전통의 비판자에 지나지 않았다. 프로테스탄티즘도 어떤 면에서는 그랬다. 어떤 점에서 그런 거죠. 다 그런 건 아니죠. 개신교회가 가톨릭을 부정했죠. 미사도 다르게 드리고 모두 예전도 부분적으로 포기했고 전통 이런 것도 딱 포기했으니 전통과 과거에 대한 비판자 입장을 선 것은 맞으나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좀 그렇다고 봐야죠. 근데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개신교에서 굉장히 높이 평가하잖아요. 가톨릭보다도 더 어거스틴에 대한 연구가 개신교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거 볼 때는 전통을 프로테스탄트가 무조건 비판하는 건 아닌 거죠. 역사에 대한 이러한 새로운 태도는 역사 기술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것이었다. 위대한 19세기 역사가들은 낭만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았다. 과거 안에 무한자가 현존한다. 무한자는 중세에서도 아예 낭만주의도 그렇고 다른 철학자들도 그렇고 이런 용어가 좀 달라서 그렇지 이 사상들은 다 신학적인 거에서 왔습니다. 결국 그러네요. 과거 안에 무한자가 현존한다. 무한자를 하나님으로 바꾸면 신학적인 표현이죠. 이미 다 나왔던 얘기죠. 어거스틴과 교부들이 다 했던 얘기 아니겠습니까? 무한자는 중세에서도 그리스에서도 자기를 계시한다. 다 계시 드러낸다. 신학적인 용어죠. 오히려 이런 것들은요.
때문에 이성의 시대와 더불어 새로운 것이 시작된다는 사상은 공상적인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것은 새롭지만 과거에 조명을 받아서 그렇게 된다고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괴테는 이 사상을 그의 파우스트에서 조소했는데 모든 낭만주의자들도 마찬가지였다. 이성과 더불어서 새로운 것이 시작되는 건 맞긴 맞죠. 컴퓨터 이런 것들이 새로운 거죠. 옛날에 없었죠. 그러나 컴퓨터 기술은 새로운 것이지만 생각은 별로 새로운 게 아닙니다. 그들 대부분은 문화를 재건하기 위해 중세로 돌아가려고 했다. 이들은 또한 유기체적이라고 하는 철학적 개념을 사회에 적용했다. 유기체,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하는 거죠. 이들은 유기적 사회라는 관념도 가지고 있었다. 프랑스의 종교사회주의자 생시몽은 역사를 비판적 시대와 유기적 시대로 구별했다. 중세가 유기적 시대를 행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은 대단히 쉬운 일이었다. 그렇죠. 교황과 황제 중심으로 해서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모든 것은 유기체에서 그 나름의 특수한 자리와 기능을 지니고 있다. 이와는 달리 18세기의 계몽주의는 비판적 시대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 시대는 폭정, 미신, 그리고 그 밖의 것에 대한 타락 때문에 유기체적 구조가 공격을 당했다. 유럽의 후기 종교사회주의 운동, 원자화한 대중사회와 반대되는 유기체적 사회라는 사상에 의존해왔다. 이것은 생시몬과 그 학파의 사상이었다. 이것은 내가 참여했던 종교사회주의 운동, 종교사회주의 운동은 이 사회를 인간답게 만드는, 인간이 사회를 새롭게 하는 그런 운동인 거죠. 이걸 이제 신앙적으로 한다고 해서 종교사회주의 운동이라고 했습니다. 이를 포함해서 유럽 여러 나라에서 일어났던 후기 종교사회주의 사상이었다. 사회에서 유기체적인 것을 재발견하고 역사의 과거 시대에서 신적인 것의 현주를 생각하지 않고서는 이상과 같은 발전이 일어날 수 없었으리라. 여기에서 나는 미국적인 상황의 특징을 다시 본다. 이것은 미국이 오늘날까지 거의 무너지지 않는 계몽주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계몽주의 전통을 가지고 있어서 낭만주의적 전통이 부족하다는 거겠죠. 거기에는 이제 그 미국을 형성한 사람들의 컴플렉스 비슷한 것도 작용하지 않았겠습니까? 자기들의 뿌리를 유럽에서 찾기는 힘들잖아요. 뿌리가 뿌리인데 그걸 부정해야 자기들의 정당성이 확보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엑소더스죠, 말하자면. 엑소더스. 히브리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엑소더스 했잖아요. 근데 이집트에 있는 것을 또 거기에도 신적인 것이 있다고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면 엑소더스 공동체로서의 타당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간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그들과 이제 화합되지 못했고요. 그 전에 광야 생활하면서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조금 나타났었는데 그거를 극복했습니다. 그걸 비판내야 그 고깃국 먹고 뭐 배부르고 하던 그런 이집트에서의 향수 그리고 현실적인 복지 그런 것들을 비판해야 저기들이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에 근거한 타당성이 확보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에도 이제 그러한 성격이 있는 거죠. 낭만주의는 실제로 미국적 전통을 뚫고 들어오지 못했다. 아, 그렇군요.
그것은 문학의 표현으로서 얼마쯤 나타나긴 했지만 유럽에서처럼 형태를 변화시킬 만큼의 힘은 결코 되지 못했다. 유럽에서는 정치적으로 보수적이라고 보이는 것이 여기에서는 극단적인 자유주의이며 여기에서 자연주의라고 불리고 있는 것은 유럽의 사회주의에 가깝다. 낱말이 다르고 삶의 느낌이 다르다. 여기에서 나타난 한 가지 귀결은 역사가 유럽에서처럼 진지하게 다뤄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역사가 짧으니까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과거의 역사를 부정해야만 자기들의 역사가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이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날 경험주의 역사가들까지도 역사를 진지하게 다루려고 하지 않는다. 여기서 진지하게라고 하는 것은 실존적으로 지금 여기라는 우리 자신의 실존에 의의가 있다는 것이다. 진지하게 다루려고 하지 않는데 낭만주의적 역사가가 고전 그리스나 중세를 다룰 때 물론 그들 역시 여러 가지 사실을 발견하기를 원하지만 이것은 이들의 중요한 관심은 아니었다. 이들의 주요 관심은 현대인의 자기 관심을 위하여 과거의 역사의 의미를 묻는 데 있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미국에서는 좀 부족했다 하는 겁니다. 새로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미국에는 낭만주의적 전통이 들어올 여유가 없었다 이 얘기입니다. 만일 이런 실존적 물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역사 연구는 과거로부터 자신의 상황을 다루는 대신 그저 과거의 사실을 다루는 데 지나지 않게 된다. 미국 학생들이 역사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데 저항감을 갖는 것은 그런가요? 낭만주의가 이 나라에서 깊은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는 사실에 기인한다고 나는 믿는다. 기독교인들에게도 그런 요소, 그런 것들이 나타나죠. 특별히 이제 미국 교회의 영향을 많이 받아 한국 교회가 그렇습니다. 미국 교회는 청교도의 전통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흥운동이라는 특징도 있습니다. 사회복음의 특징이 있어요. 청교도 일종의 신앙적 엑소더스를 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도덕주의이고 열정적인 부흥운동 그리고 유럽보다 교회를 더 크게 성장시키는 성장주의 그리고 실용주의 이런 것들이 미국의 기독교 그리고 사회 전반에 자리하고 있는 특징들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영향들이 많이 들어온 거죠. 그 역사에 대한 진지한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서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 얻고 착하고 그리고 열심히 노력해서 돈 벌고 또 봉사 많이 하고 살면 된다. 이겁니다. 역사에서 배우려고 하지 않는 거죠. 남북관계에 대한 한국교회의 입장도 그와 같은 거죠. 역사를 우리가 잘 안다면 지금과 같이
북한에 대한 거의 적개심에 가까운 태도를 보이진 않는 거죠. 예. 폴 텔리가 미국 사회도 정확하게 짚고 있습니다. 낭만주의가 미국에서 깊은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이 미국 학생들로 하여금 역사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네요.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미국 헌법은 계몽주의의 위대한 정치적 기록이다. 아, 그렇군요. 계몽주의. 새롭게 잘 해보자. 앞으로 미래, 좀 멋진 세상을 만들어 보자. 계몽시켜서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에 로망주의적 요소를 많이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새로운 시작이 열렸다는 계몽주의 느낌은 미국적 경험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주의라는 말은 몹시 애매한 개념이다. 유럽에서는 보수주의가 언제나 과거에 낭만주의적 긍정과 결합되어 있다. 참 재밌네요. 낭만주의적 긍정과 결합되어 있다. 그래서는 전통을 지키고 과거의 종교적 문화적 전통에서 무한을 발견하고 중세와 원시 그리스도교와 그리스도 문화를 동경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는 달리 이 나라 미국에서의 보수주의라고 하는 말은 그와 같은 전통적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이것은 자본주의 사회의 개인주의와 보다 많은 관계를 갖는다. 정확하게 들어보고 있네요. 자본주의 사회의 개인주의, 이게 보수적이다 하고 했는데 철학이 없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것은 유럽에서는 결국 보수주의자라고 불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캘리포니아에서 2달 동안 머물면서 배웠던 대로 존 보아치 소사이어티와 같은 단순한 파시스트 운동에 대하여 보수주의라고 하는 말에 사용될 수도 있는 경우가 생겨날 수 있다. 그러네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극우주의가 우리나라에서는 보수주의자로 자처하죠. 그러니까 보수 골통을 이제 보수주의라고 하는데 이건 크게 번지수가 잘못된 거죠. 이러한 운동은 보수주의에 아무런 관계도 없다. 보수주의는 기본적으로 낭만주의적이라고 하네요. 유한에서 무한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이고, 그래서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새로운 빛을 찾으려고 하는 거네요. 이들 운동은 현대의 대중문화에 바탕하고 있으며, 중세는 그와 같은 과거의 어느 시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의 상층 계급의 지배를 유지하기 위하여 자유주의적 요소를 배제하려고 한다. 요게 보수주의를 가리키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죠? 네. 보수주의인 척하는 파시스트 운동을 가리키는 거죠. 우리가 자유롭게 쓰고 있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역사를 아는데 도움이 돼. 자유롭게 쓰고 있는 말이 무슨 문장이 좀 이상하네요. 우리가 자유롭게 쓰고 있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역사를 아는데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보통 보수주의자라고 하는 말을 오해하면 안 된다. 미국에서는 그게 잘못 받아들여졌다. 낭만주의적인 토대가 전혀 없이 됐다. 보수주의는 당연히 낭만주의적인 철학에서 나온 거라는 거죠. 네, 재밌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